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11월) 무역적자 1176억엔 8할 이상 축소, 수출 사상 최고. 재무성 지지통신경제부 12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보도가 됐습니다. 재무성이 18일 발표한 11월 무역통계 속보 통관 기준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176억 원의 적자였다. 적자는 5개월 연속 수출액이 11월로서 사상 최고가 된 한편 원유 등의 수입 위주로 적자액은 전년 동월 대비 85.5%가 축소했다. 무역 적자가 일본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로 간단히 그렇게 됐는데, 자,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었지 하는 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을 통했는데 무역수지 2024년 11월 수출은 반도체, 선박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563억 5억 달러, 56.1억 달러 흑자로 18개월 연속 흑자라고 제목을 붙인 그 블로그의 글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네이버 검색에서 일반 언론의 보도는 안 보이고 블로그의 글이 제일 먼저 뜨는 걸까? 쫙 그 밑에까지 쫙 검색을 해봤는데 일반 언론의 보도는 눈에 안 띄었습니다. 그 과거 거는 뭐 나오지만은 2022년에서 2023년 연속 적자였다가 여기 그 블로그가 표를 만든 것 같아요. 자료는 그 산업통상자원부고 이렇게 그 2022년에서 2023년 적자인데 적자폭이 2년 줄어들었다가 2023년 다시 지금 흑자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흑자가 확실시 되는데 우리 언론들은 왜 제가 매일 요즘에 검색하더라도 그 언론기관들의 그 네이버 그 뉴스는 그 언론기관에서 우선순위를 편집해서 하는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만약 했다 그래도 검색해서 안 나온다 이게요. 이게 이런 거를 음모론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현 정부가 별 볼 일 없다는 거를 모두 협력을 해가지고 현 정부 망치기 하는 거 아니냐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블로거 HR 마스터라고 12월 1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산업통상부는 통계도 바로 나온다 이게요. 일본보다는 아마 우리나라가 전산화가 아주 잘 돼가지고 통계도 그냥 하루 11월이 끝나면은 바로 통계가 집계되는 그런 나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빠르게 발표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그 수출은 563억 5천만 달러였고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고 수입은 507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가 수지가 56억 1천만 달러 흑자였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의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국 정정불안 고조, 동아시아 위협, 후퇴시켜선 안 되는 미일한 동맹, 일본은 유엔군 지휘협정 역할 알리라. 휴면 상태였던 유엔군과 지휘협정,
1950년 6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6.25 전쟁은 3년간의 전투를 거쳐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당시 불법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결집했던 조선 유엔군 참가국들은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에는 즉각 일치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항전하겠다는 선언을 내놓았고 전쟁은 정전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국가가 현재 조선 유엔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일 묵은 기지는 요코다, 요코스카, 사세보, 가네나 등 7곳이다. 유엔군으로 입항하면 입국 수속 등이 불필요하다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의 휴면 상태였던 조선 유엔군이 긴잠에서 깨어나 일본 주변 및 동아시아의 해공역에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왕래할 때 항해의 자유작전으로 대만 해협도 통항하고 있다. 기세 등등한 감시와 항행의 자유작전, 이 협정을 근거로 한 다자간 행동이야말로 북한뿐 아니라 국제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중국의 독선적 행동을 억제하는 틀일 수밖에 없다. 중국 방해 행위 빈발. 이어 중국은 11월 러시아와의 공동 비행을 동중국해에서 일본해로 실시, 양국군 모두 핵 탑재 가능한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 등 10대를 비행시키고 있다. 중러의 공동 비행은 19년 이후 9번째로 며칠 뒤에는 러시아 해군의 킬러급 잠수함이 오키나와 요나구니 섬과 이리오모토의 섬 간 접속구역을 부상한 채 항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른 다자간 협력으로 중국을 억제하라. 이 다자간 협력을 지속시키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안전 그리고 이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확신한다. 이미 이 정도 유익한 다자간의 골조가 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휴협력해 지역의 안정을 주력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주었으면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항공모함이 일본 해역으로 시위 항해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출현한 불안정 요인이 한국이죠. 하지만 여기에 와서 큰 불안정 요소가 출현해 버렸다. 친북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한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다. 지난해 8월 광복절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곳의 후방기지는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가장 큰 억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연설하면서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방위를 위해 하고 있는 일본의 역할을 사의를 표했다. 이번에 반대통령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묘한 외교 정책에 집착해 1차 탄핵 때 했던 거죠. 동북아에서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의 위기를 유발시켰다는 문구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미일한의 틀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다자간 틀에서 동아시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그런 군사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일본은 알려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표현할 때도 조선 유엔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은 습관적이다.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도 이제 언론에서 자꾸 조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된 지 벌써 언제냐?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변명하기를 그게 말이죠. 그게 자꾸 언론들이 옛날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조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조선이라는 용어는 보수 언론의 그 습관이 배어 있는 거로 또 생각이 되긴 됩니다. 일본은 한국 그 불안이 자기네들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 일본군이 한국에 상륙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 좌파들은 또 일본의 그 침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만이 아니고 유엔군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은 영국도 들어올 수 있고 프랑스도 들어올 수 있고 독일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나라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우리나라가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일본의 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한다는 것은 한국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일 겁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전 국방장관 비상계엄은 제대로 된 나라를 인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다. 일본 연합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시키고 내란에 준하는 악질적 행위를 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국민이 갖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한국 사회에 압력하는 반국가 세력을 청산할 목적이 있었다며 대통령과 여러분의 희망을 받아들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많은 장병들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익의 일념으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며 이제 시작이다. 나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의 지시로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박 의원의 검찰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런 뉴스네요. 속보. 검찰은 제가 집어넣습니다. 계엄사령관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김민서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7일 13시 5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어 경찰청장 구속됐고요.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했다. 검찰은 박 총장에 대해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영현 전 국방부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을 줄줄이 구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여인현 국군 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전날 곽정곤 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구속했다. 줄줄이 검찰이 선제적으로 관련자들을 다 지금 구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야당 쪽에서는 검찰이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인 지금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날이 갈수록 헌재에서 어떻게 그 판결이 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국가기관들의 그 세력 싸움이 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세현 씨를 검색을 해봤더니 뭐 다들 그 현대고등학교면은 그 현대그룹에서 만든 학교 아닌가 모르겠어요. 경상북도 구미시 출신이고 현직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1975년생. 어떻게 지금 여러 그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그 역할을 할지 매우 궁금하군요. 권성동, 한대행, 윤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싸움이 있죠. 박상곤 천현정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12월 17일 오전 9시 5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권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제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자, 자기네들 유리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어떤 원칙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원래는 9명이 되는데 현재 6명인데 3명이 추가로 추천이 됐죠.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원래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에서 3명, 이렇게 9명이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6명입니다. 이것도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또 수싸움들이 또 흥미진진하게 나가는 장관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윤미향 횡령 최종 유죄 400쪽 판결문을 다 읽어보니 치가 떨립니다.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라는 거로 유튜브 방송을 양경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나이가 연만한 그 여기자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시민단체 5점을 남긴 사건, 윤미향 비례국회의원 된 시점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가 고발. 이게 질질 끌어가지고 그 윤미향 X가 임기를 거의 다 끝마칠 쯤에서 결론이 나가지고 좀 허탈한 기분으로 그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국회의원에서 물러나게 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뭐 임기를 다 채워가지고 계속해서 그 국회의원 연금을 받아 처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2020년 4월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했다. 2020년 9월 윤미향 기소됐고 윤미향 기소 혐의 첫 번째 문화체육부 장관 관련 사기 및 보조금 위반, 윤미향 기소 혐의 두 번째 여성가족부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직원급여로 이체했다가 정대협에 기부하는 식으로 받아 윤미향 기소 혐의 세 번째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자관 돈 뜯어내는 거는 아주 전문 기술가들이에요. 윤미향 기소 혐의 업무상 배임, 2013년 안선심터 부지 매입 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 윤미향 기소 혐의 6번째 단독범행 기부금 금품법 위반, 윤미향 기소 혐의 7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데 업무상 횡령을 했다. 할머니 방문하면서 줄 정관장 홍삼 선물을 현금으로 사서 보전받았다. 어떤 단체를 유지하려면 현금으로 해서 영수증 없이 영수증도 가짜 영수증 만들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 비영리 단체 그 결산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 회계를 모르니까, 제가 또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식 회계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자면 봉사해줬던 그 단체는 국토부 산하 그 단체였습니다. 집수리 봉사단체였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현재 복식부기에 의한 그 연간 결산서를 사업보고서로 그쪽에 내줘야 됩니다. 근데 지원금을 제가 했던 데는 국토부한테 그 지원금 신청 이런 거를 절대 안 했어요. 그냥 민간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가지고 기부금 형태를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어디 썼다는 걸 다 증빙을 해가지고 지출을 해서 이 연간 결산 보고를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그 제출을 했습니다. 해당 그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사무장이 그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현업이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를 그 봉사를 관둔 다음에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어요. 그건 못하겠다. 그 숫자 관련되는 게 귀찮아 죽을지도 모르지, 지들도. 어떻건 세무사한테 맡겨. 근데 어쨌든 복식회계에 대한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지계산서라고 그러죠. 그쪽 비영리. 이런 거 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 윤이라는 X가 그런 거를 또 제대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봉사단체장이 제 지인이긴 합니다만은 국토부 그 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잘한다고. 그런 얘기도 좀 겸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다 일부 북한군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미약 쿨렉과 타라코프가 AP통신에서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7시 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쿠르스크 새마을 주변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약칭 지휘활로 알려진 이 기관은 텔레그램 메시징 앱의 공개 게시물에서 밝혔다. 이게 이해를 하고 뭐 하는 데는 소리내어 읽기를 스스로 자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글로도 길게 쓰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지만은, 뭐 요약해서 방송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소리내서 읽기 하는 방법이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 분석가들은 언어 장벽이 러시아와 북한 군대 간의 전투 조정에 해를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것도 뭐 있는 거겠습니다. 대만,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최초의 에이브럼스 탱크 도입, 시네드 베이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9시 4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38대의 에이브럼스 탱크를 받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탱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대만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유형의 미국 탱크를 인도한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의 도착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중국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AFP에 따르면 대만의 전차부대는 현재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인 대만산 CM-11 브레이브 타이거와 미국산 M60A3 전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달 초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한 바 같이 중국의 대만 침공은 대만 항구를 장악하는 데 달려 있다. 상륙 작전을 해서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전차도 좀 팔아먹어서 완전히 중국하고
대립관계를 아주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야 우리나라 전차도 싸. 에브럼스는 비싸잖아. 우리 거 줄게.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풀 뜯어먹고 산다. 김정은 농정 실패로 궁지에 몰린 북한. 다카 히데키라고 데일리 NK 재팬 편집장입니다. 지금 그 평양에서의 그 1달러 기준이 2만 1,000원에 달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북중무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20일 신의주에서 1달러에 3만 2천 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4만 원에 달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그 우리나라 원화하고 북한의 원화하고 가치 차이가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본께 151엔면은 그냥 1,000원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1,510원이다. 지금 1,420 얼마인가 그렇죠? 흥경북도 수시통은 양곡 판매소 구경 쌀집에서 판매되는 옥수수 1kg의 가격이 8,100원, 북한원에서 8,300원에 달했다고 전한다. 북한원이라고 하군요. 화폐 단위를. 밀과 보리를 심는 이모작 농사를 무조건 이루라고 당국으로부터 강요받음으로써 밀, 보리 등 전작, 벼와 옥수수, 후장 모두가 망쳤다. 이는 작물의 생육기한과 과학적인 시비관리를 무시한 결과다. 북한에서의 이모작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비닐하우스와 시트, 비료 등 다양한 자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예산은 농장이나 농민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헥타르당 쌀의 일반적인 수확량은 5톤에서 8톤인데 10톤이라는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헥타르당 쌀 예상 수확량은 전국 평균 5.4톤이며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지는 홋카이도에서는 5.92톤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헥타르당 쌀이 몇 톤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이거는 뭐 그냥 사진만 제가 했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쓰레기 시민의식 훌륭하다. 한국 집회 후 이광경의 네티즌 칭찬 속출. 어쨌든 집회가 끝나고 이렇게 그 쓰레기를 치우는 그 시민 수준은 높다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겠죠. 아키다견 유매는 건재 러시아 대통령의 증정 고령 12세. 이 러시아의 이 시바견을 선물했는데 아키다현께 또 좀 있는 모양이에요. 아키다라는 데가 제가 조직이 추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재련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 고령이지만은 잘 입대는 거를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부정선거 공범들 영린 맞았나 팩트 하자니까 개거품. 신인균 국방TV가 최근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민주당의 나팔수 언론들 아주 신랄하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갖는다. 아까 우리 쓰레기 치우는 국민 수준. 조제프 드 메스트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수뇌부 회의 때 부정선거 팩트체크를 지시한 김백 사장 YTN인데 YTN 언론이 노조가 반란이 아니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장이 제안한 부정선거 취재에 강력 반발. 부정선거 팩트체크 제정신인가? 라고 그 언론 노조가 그렇게 또 보도를 했답니다. 경찰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했다가 검찰 반대로 풀어져. 서울중앙지검 경찰은 현역 군인 긴급 체포 권한 없다. 자, 이것은 여의도 집회인데 이게 100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객관적으로 봐서 길이나 중간에 여의도 또 숲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100만이냐. 광화문 집회. 자, 이게 토탈 한 450m?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있는데 광화문 집회는 2만이라고 보도하는 그런 언론 XX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사진을 비교해. 그리고 객관적인 언론이라면은 두 개의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주는 그런 방송은 왜 없냐. 이런 거 불만을 얘기하네요. 러시아 국가두마 식량 생필품 배급제 전국 확대 추진. 칼라닌그라드와 캄차카 지역에서 배급제 시행 중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다는 뉴스를 자료를 해주는데 근거로 이 배급표 러시아 말이 뭐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소련식대로 돌아가게 된 과연 얼마나 버틸까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그냥 한번 좀 더 소개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드리고 싶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비공시 현실에서 가공비율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적으로 이 제조원가가 장치산업, 조립산업, 소비산업 세 개로 분류를 해본다면은 장치산업은 기초자재를 주로 만들어내는 데고 조립산업은 중간자재, B2B 거래 쪽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데일 거고요. 소비재를 만드는 또 산업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장치산업은 생산재료비가 총 제조 원가의 75%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제가 쭉 여러 회사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 90%까지 되는 데지만 기준을 한 세 가지로만 좀 단순화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제조 원가를 100으로 했을 때 이렇게 조립 산업은 보통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 비율이 한 50% 되고 소비재 산업은 보통 25%. 어저께 하이트 진로 했지만은 화장품 회사 이런 데들은 재료비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업종마다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죠. 서비스업은 굳이 따진다면은 재료비에 해당하는 것을 변동비라고 표현하는데 지적재산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해봤습니다. 무형자산 보통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은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 자영업지만 서비스업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저 폐업 상태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서비스업도 말하자면은 이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가 이렇게 되는 데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방법에 따라서는 제가 말하자면 변동비가 제로라고 했지만 이것을 어떤 속된 말로 컨설팅 피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쓸 때 변동 비용으로 지적재산권을 제가 활용해 볼 수도 있죠.
이 어떤 팔아먹을 게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거의 그 공짜로 무료로 지금 그 후학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가 한 9할 정도 될 거다. 그렇게도 이제 정리해 볼 수도 있긴 있겠어요. 자, 질문. 제조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와 가공비를 파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일반화하면 팩트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근원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로 달리 물어볼 수 있다. A. 가정이란 어썸션이란 과학적 사고방식을 적용해서 도출해낼 수 있다. 과학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체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다. 다행히 금감원에서는 제조 원가가 공시되지 않지만 주석의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항목으로 연간 사업 보고서에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만들었다. 상장 기업들은 분기나 반기에도 하는 회사가 많아요. 알려진 정보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산식이 이렇습니다. 기초재고 더하기 제조원가, 거기에서 기말재고를 뺍니다. 그러면은 그 매출량에 의한 매출원가가 된다는 개념이죠. 제조원가는 그래서 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제조원가에다가 더하기 기말재고를 한 다음에 기초재고를 뺍니다. 요 기말재고하고 기초재고를 먼저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말재고 빼기 기초재고는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말재고가 보통 재고가 늘면은 기초재고보다 플러스로 표현이 되지만은 이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그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듯이 요 방식으로 그 표기를 하니까요. 기초재고 빼기 기말재고로 하니까 따라서 재고자산 증감 명세 추가 데이터는 추가 요구 사항이 된다. 즉 비성분 데이터와 재고자산 명세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제조 원가의 진실치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두 전제 조건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때 바로 가공 비율을 가정하면 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을 분석을 했는데 분기에 비성분과 재고명세서 두 가지 모두 그 공시를 안 했어요. 삼성중공업 정도면은 해야 됩니다. 분기에도. 그래야 그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예의지. 그래서 2023년 거는 의무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제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공 비율을 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출발의 힌트는 MC와 OE로 디커플링 하는 것이다. 이거 디커플링은 제가 요즘에 미중 디커플링의 디커플링처럼 공산주의는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고 제조원가에는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경비도 다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MC 매출원가, 메터리얼 코스트라고 제가 명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OE라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즈라고 그 두 개로 그 디커플링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도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죠. 그걸 빼면은 바로 가공비가 되죠. 그러면 총 제조 비용은 A 플러스 B입니다. A 플러스 B. 요거에 의해서 이것도 저 아까 그 총 제조 비용 또 산식으로도 뽑을 수 있고요. 그러면 43.2%가 됩니다. 이 표에 의하면은. 그래서
2023년 가공 비율은 43.2%로 2022년보다 2.9% 내려갔습니다. 이는 재료비가 인상되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가공 비율을 얼마로 해야 합리적일까? 우리는 또다시 원재료 가격 추이를 추적해 봐야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중국의 철강 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철강제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공 비율은 상승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공 비율을 가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그 46%였는데 이때 원재료 가격하고 비교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4년도는 가공 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다시 올라갔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45%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에 하나도 있습니다만은 이 외주비 노임단가가 협력업체들이 그 현장에서 많이 일하잖아요. 요거를 다음 기회에는 외주비를 그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면에 그 조립산업은 한 50%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거의 버금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주비만큼은 이거는 뭐 그냥 거래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배 만드는 것만큼 비례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 MC에다가 넣어서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명 바꿔도 선정적 이미지 그대로 스트리밍 플랫폼 1위 자리 내준 스프. 김수정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12월 18일 06시 새벽에 보도를 했네요. 기자들은 잠도 안 자나 몰라. 스프 11월 MAU 240만 명. 네이버 요건 제가 가로치고는 제가 넣었어요. 치지짓.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1위 자리 뺏겨. 사명 변경 글로벌 진출 서수길 복귀 등 변화 시도 엑셀 방송 중심 선정적 이미지 굳건 수익 구조 개선해야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선두 자리를 지켜왔던 옛 아프리카 TV가 네이버의 플랫폼 취직에 밀리면서 흔들리고 있다. 네이버만이 아니고 사실 유튜브 때문에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호정으로서 어떻게 생존을 하긴 해야 되겠죠. 라이브 꼭 방송만은 아닐 수도 있겠고요. 지난 12월 출시된 취직은 아프리카 방송은 네이버 방송만 되는 모양이죠. 불과 1년 만에 월간 이용자 수에서 스프를 넘어섰다. 그동안 스프는 여러 변화를 시도해왔지만 선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거 뭐 VJ 뭐 이런 애들이 옷 벗고 뭐 그런 방송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어쨌든 네이버의 취직이 1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이 구아프리카 TV를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뒤에 있는 거는 잠이 없는 늙은이가 유튜브 영화를 보면서 가족의 색깔이라는 것을 한번 그 기록에 좀 남겨놔서 피가 안 섞여도 서로들 좀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에 형제간 그 자식들이 생기면 내리사랑은 성립할 뿐 현대는 형제자매도 사실상 멀어져 가는 게 이제 제가 현실로 느껴집니다. 그만큼 삶이 각박해진다는 이야기다. 시는 소가족에 적합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무대는 한적한 지방 소도시 배경인데 이 남자 그 할아버지는 가고시마 쪽에 어떤 역에 그 기관사로 일하고 그 손자까지도 나중에
기관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영화인데 어떤 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잔잔하게 좀 와 닿습니다. 이건 해변에 그 두량 달린 이걸 보통 우리는 전동차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런 거를 제가 히로시마 쪽에 갔을 때 이런 중간 지선 기동차를 타고 섬에 가기 위해서 타본 경험이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